네, 안녕하세요. 농업인들의 고민을 무엇이든 단번에 해결해주고 속 시원하게 들어주는 농업인 지킴인 컨텐츠 농업이면 물어보세요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민주입니다. 제 옆에는 보기만 해도 든든한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농업인들의 손해사정 업무를 해결해 주실 한규홍 손해사정사님, 농업인들의 법률적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도와주실 이강일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께 수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 많은 농업인분들이 공감하고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만 엄선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손해사정사님께 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한 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손해보장을 해주는 농업인 안전보험.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담보들은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그다음에 치료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사고 증명서, 그다음에 수익권 관련된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서류들을 이제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안전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농작업 중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업 중 재해나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망진단서를 내도 보험금 처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하기 전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보험금 청구서에도 사고 상황과 맞는 내용들을 작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장애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장애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병원에 가자마자 떼는 서류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한 후에 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나 질병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청구 서류들을 여러 가지 이제 준비에 그치지 말고 그거에 맞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서 제출 전에 내가 청구하는 내용과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내용이 맞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내용이 있다 하면은 농업인 교류센터에 연락을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류 작성 시에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게 이름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개명을 하는데 개명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명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종전에 본인이 쓰던 이름을 바꾸는 건데요. 2005년 이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가령 이름을 놀림을 받는 이름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만 이제 그 개명 허가가 됐는데 2005년 이후에는 행복 추구권의 어떤 그 보장 차원에서 평범한 이름도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명은 이제 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제 법원에 그 개명 허가 신청서라는 일정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 이제 이런 그 개명 허가 신청서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법무사라든지 또는 저희 그 농업인들의 경우는 이제 농업인 교류센터를 이용해서 그 개명 허가에 관한 각종 이제 어떤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럼 개명 신청 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혹시 있을까요? 개명 이제 그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이제 우리 주로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요, 동사무소라든지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아마 재적등본, 호적등본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2008년 이후에는 이제 가족관계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각종 증명서 제도로 바뀌어서 본인의 이제 그 기본증명서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이 계시면은 이제 부모님의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 주민등록 초본.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서류들은 이제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 지금 이제 주민자치센터죠. 쪽에 가셔서 이제 그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서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의 개명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같이 접수가 되면은 법원은 그 개명허가 그 신청서를 심사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령 이제 범죄 목적이라든지 잦은 아주 그 빈번한 개명은 좀 안 되겠지만, 개명 사유를 뭐 법원에서 이제 심사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자 이제 이름이 바뀌는 개명 허가 이제 결정문이라 할까요? 이제 그 법원으로부터 그 개명 허가를 받게 됩니다. 개명했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개명했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것일 뿐, 그 사람의 어떤 동일성, 즉 뭐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법률적인 그런 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 받는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한 유익한 상담이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엔 보험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농업인 안전보험 보상을 청구할 땐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하죠?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나 질병이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한 사고가 또는 질병이 농작업 중으로 발생한 것인지 이것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가본다든지, 병원의 서류들을 확인한다든지, 보험금 청구서를 확인한다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험 청구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사고 내용이나 질병의 경위라든지 육하원칙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 청구권은 청구서의 내용만 보고도 보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건은 이 사고건이 농작업 중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건도 그렇게 발생했다, 이런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왔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고 이제 환자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사고 내용이라든지 과거력이라든지 투약력이라든지 현재의 수술력,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남아있는 의무 기록이라는 것이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농작업 중 재해냐 질병이냐 이거를 따져볼 때도 병원에서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초진해서 작성하는, 처음 만났을 때 작성하는 초진 기록지, 그 다음에 간호사와 질문 답변식으로 작성하는 간호정보조사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은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농작업 중 사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 내원할 때도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농작업 중 사고로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 청구를 대비해 저도 병원에 갔을 때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말 한마디는 큰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하죠. 이번엔 구두 합의에 따른 효력에 대한 사연입니다. 저희 포도밭은 국도변에 있는데 그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하던 중 폭우가 쏟아져 그 물이 저희 밭으로 넘어와 포도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사업체가 와서 협의를 했는데 저는 피해 금액으로 800만 원을 요청하였고 그쪽에서는 6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서류는 쓰지 않고 그냥 구두로 한 달 후에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구두 합의라도 효력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자님은 만약에 친구가 돈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따라가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10만 원 빌려줄 때 서류는 안 썼어요. 차용증이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10만 원을 빌려가고 10만 원을 갚는 것은 다 의무예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구두로 지금 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그 공사업체하고 600만 원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공사업체는 600만 원을 갚아야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600만 원을 갚지 않으면은 우리 그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그 힘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왜냐? 공사업체에서는 말로 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써준 게 없어요. 그래서 저쪽 그 공사업체에서는 아마도 뭐 이제 그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 지급을 이제 차일피일 미루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이런 그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공사업체가 어떤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소송, 재판을 해야 되고요. 또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장 사실을 좀 입증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류를 쓰고 어떤 그 서류를 근거로 남겨두는데 이런 서류가 없다 보면은 재판에서 그 600만 원의 어떤 지급 합의 이 사실을 참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아주 그 우리 농업인이 좀 그 이렇게 불리하거나 곤란한 어떤 그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구두 합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즉 소송이 가능하고요. 또 그 어떤 그 공사업체의 관리 부실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공사 하자로 인해서 내 포도밭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 공사업체의 관리 부실 또 내 포도밭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그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즉 지급 각서라든지 약정서 합의서 이런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손해 사실 또는 지급 사실의 어떤 입증이 쉬울 텐데 그런 서류가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힘들고 좀 이제 그 곤란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그 거래나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서류로서 근거를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두 협의를 할 때 되도록 증인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후에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두 계약에 이어서 매매 계약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년퇴직한 김갑동 씨는 전원주택 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다가 이을남 씨의 소유대지 150평을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씨도 김 씨가 정년퇴직 후 노년을 보내기 위해 집을 지을 땅을 알아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갑동이 매수한 대지에서 불과 100m도 안 되는 곳에 축사 건축 공사를 하는 겁니다. 축사를 건축하는 사람은 최정남 씨인데 김 씨가 가서 알아보니 3개월 전에 이미 축사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축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이 씨와 동네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집 근처에 축사가 있거나 축사를 건축할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텐데 김 씨는 이 시점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땅을 산 그 우리 그 김갑동 씨 입장에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이제 그 어떤 전원주택, 그러니까 노년의 어떤 그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알아보던 중, 자, 이제 축사가 이제 들어설 것이라고는 전혀 모른 채 이을남 씨한테 땅을 샀습니다. 우리 그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두 당사자는 그 신의성실의 그 원칙상 그 일정한 사항을 그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땅을 판 이을남 씨는요, 그 김갑동 씨한테 본인이 이제 그 이 축사 건축 허가가 나서 그 자기 땅 주변에 그 축사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될, 즉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험칙이나 그 거래 관행상 축사가 들어설 땅에 집을 짓겠다고 땅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 이런 그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 땅을 파는 그 이을남 씨는 그 축사가 들어설 것이라는 사정을 반드시 우리 땅을 사는 김갑동 씨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래도 김갑동 씨가 뭐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 이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겠지만 이을남 씨 입장에서는 땅을 팔기 위해서 그런 사정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 땅을 산 김갑동 씨 입장에서는 그 이을람 씨의 그 신의 측상의 어떤 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매매 계약이 취소되니까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그 매도인 즉 이을람 씨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아무것도 모른 채 당황하셨을 김갑동 씨,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발전에 맞춰 농업인분들도 시간을 단축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하기 위해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번엔 농기계 사고 관련 사건입니다. 김 씨는 가을에 벼수확을 위해 콤바인을 사용하던 중 콤바인이 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을 불러 이를 견인하던 중 사고가 났고 이를 고치는데 7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농기계 보험에 가입했던 김 씨는 75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콤바인의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보험 이제 약관 그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이건 정해지게 되는데요. 지금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이 그 논에 아마 이 습지에 빠진 콤바인을 이제 그 포크레인으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 보험 약관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사고에 대해서는 고장에 대해서는 아마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우리 피해를 본 농업인 입장에서는 농작업 중에 어떤 기계가 고장 나거나 또는 농작업 중에 그 콤바인이 그 습지에 빠져서 이거를 그 포크레인이 견인하는 것도 크게 보면은 다 이제 농작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보험금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이신데 약관의 이제 어떤 그 규정을 그 이제 해석하는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아마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 타물체와의 어떤 접촉, 즉 포크레인이 그 습지에 빠진 그 콤바인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가 즉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 보험 사고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우리 그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농작업이 아니라 그냥 습지에 빠진 상태였지 이게 농작업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아마 보험 사고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 농업인 입장 또 보험회사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사건 사고에 대해서 손혜사 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약관의 이제 해석은 일반 계약의 해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 계약은 서로 상호간에 이제 협의나 이런 것들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청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이 본 사고권으로 넘어와서 타 물체와의 접촉,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도로에서 경험하는 그런 접촉 사고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약관의 해석, 넓은 관점에서의 의미로 보면은 본 사고권도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교통사고나 이런 쪽에 해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 작업은 우리가 농사일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과수나 작물, 뭐 재배, 그 다음에 그것을 가공, 선별, 포장하는 이런 작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질문 주신 사례와 같이 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한 사고도 농업 작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의 사고는 보험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건은 보상하는 손해에 이제 해당하는 사고건이기 때문에 청구서, 그 다음에 병명이 나와 있는 서류, 그 다음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서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농기계를 수리하다 다친 이분은 농업인 안전보험 청구가 가능하시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한정 승인에 관한 사연입니다. 김갑동의 부친인 김병남이 사망한 후
부친의 상속재산은 농가주택 약 3천만 원 정도로 아들 김갑동이 이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아들 김갑동의 집으로 대부업체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 날아왔는데 귀하의 부친 김병남이 2019년 1월 1일 부친 대부업체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상속인인 아들 김갑동에게 5천만 원과 이자 1천만 원 등 합계 6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김갑동은 농가주택 약 3천만 원을 상속받았는데 1년 후 대부업체로부터 부친의 빚 6천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 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우리 김갑동 씨는요, 우리 민법 가족법에서 상속법에서 규정하는 그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해서 그 부친이 남긴 과도한 빚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데요. 받은 그 상속인 입장에서 이제 부친으로부터 또는 모친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즉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뭐 상속 포기 또는 그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정 승인 상속 포기는 이제 그 상속이 발생한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보통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1년 후에 그 대부업체에서 이제 그 빚을 갚으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서는 그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라 해서 우리 상속인이 어떤 중대한 과실 없이 부친이 남겨준 그런 부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경우에, 자, 본 사안처럼 우리 김갑동 씨는 이제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농가주택 3천만 원을 그냥 상속받아서 잘 지내고 있는데 1년 후에 그 대부업체에서 6천만 원을 갚으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우리 가정법원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해서 이제 그 본인이, 즉 우리 상속인 아들이 이제 상속받은 그 3천만 원의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그 부친이 남긴 그 6천만 원의 빚을 갚겠다라는 그런 그 특별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으면 우리 김갑동 씨는 이제 그 본인이 그 상속받았던 농가주택 3천만 원 한정해서 빚을 갚으면 되니까 본인의 어떤 그 자기 재산으로는 그 대부업체에 갚을 의무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네, 내용 증명을 받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아무쪼록 답변을 받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손해사정사님께 사망과 관련된 가족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표 수익자 지정이 어렵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대표 수익자 지정을 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지정 수익자와 법정 상속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법정 상속인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의 상속 순위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표 수익자를 지정해야 되는 사건들은 한 명의 어떤 사람이 지정 수익자로 되어 있지 않은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 상으로는 대표 수익자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의 대표 수익자를 정해서 이렇게 서류를 보내고 그 한 명의 수익자가 지급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뭐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의견 일치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그 비율만큼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있고 어떤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2명의 이제 자녀가 있다 하면은 상속 지분은 배우자 1.5, 2명의 자녀가 1대1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그 대표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청구 권한을 가진 수익자 한 명이 자기 비율만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네, 대표 수익자가 만약에 지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수익자에 관한 위임장과 그거에 따르는 증명서류들을 보내야 되는데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그 상황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사망 진단서와 그 다음에 사고 사실 증명서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내야 될 서류이고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내실 때는 항상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가 될 내용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보험금 청구 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사연입니다. 농업인 보험 청구를 했는데 질병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질병 코드를 수정해달라고 하면 의사가 수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질병 코드는 우리가 이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코드를 말하는데요. 진단서나 처방전, 뭐 의무 기록 이런 종종 이런 서류들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험 약관에서도 우리가 이제 농업인 보험뿐만이 아닌 다른 사보험이나 일반 뭐 다른 종신보험, 암보험 이런 보험에서도 질병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코드가 일단은 해당이 돼야 보험금 청구 사유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맞지 않아서 이제 지급 거절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진단 코드의 변경이나 수정을 요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록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나 뭐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봐서 그에 적합한 질병 코드가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 보험금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질병 코드 없이도 그런 입증을 통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농업이면 물어보세요. 두 분과 함께 손해사정 관련된 고민들, 법률적인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오늘 나와주신 이강일 법무사님, 한교홍 손해사정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신통방통한 해결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